안녕하십니까. 일요일에 만난 사람의 한문호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떤 때는 전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매일 오고 가는 장소도 또 늘 마주치는 풍경들도 숨어있는 그 의미를 알고 나면요, 새롭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은요, 우리 전주에 사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전주 사람들도 몰랐었던 전주 이야기, 전주문화재단의 김창조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주의 네. 옛날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분이 오신다고 그래서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이 오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네. 젊은 분이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일을 좀 하시나요? 제가 하는 일은 한 3가지 정도 돼요. 네. 2006년에 전주문화재단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문화예술에 대한 문화기획, 또 제가 역사학하고 작곡을 전공해서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의 근현대사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좀 하고 있고요. 작곡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보면 바쁘게 사시면서도 좀 재밌게 즐겁게 사시는 분, 의미 있게 사시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행복한 일을 많이 찾아서 하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전주문화재단이라고 제가 네.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2006년에 시작했으니까 올해로 이제 10년째 되고 네. 있고,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네. 익산과 전주만 네. 문화재단이 있고 나머지 12곳은 이제 문화원 이렇게 그렇죠. 구성이 네. 돼 있죠.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에요? 문화원은 주로 이제 오래전부터 향토사를 많이 연구를 하셨고요. 네. 또 문화재단은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재단 같은 경우 10년 전에 생겼지만요. 문화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주로 시민들의 일상을 문화예술로 행복하게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물어보세요. 축제를 하는 곳이냐, 문화재들을 보호하는 곳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런 전반적인 일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네. 또 그 시민들에게는 문화예술 교육도 이렇게 향유할수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화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이제 문화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네. 예,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힘, 가치가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화, 특히나 뭐 전국적으로 보물급에 국보급에 해당되는 문화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미시사적, 네. 이 지역사적인 문화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그 이야기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될 것 네. 같은데요. 관점과 이야기를 가지면 어떤 것을 내 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는 세계사는 사실 서양인의 관점으로 쓰여진 역사고요. 단적인 예로 밤하늘의 별만 봐도 그게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로 이렇게 만들어진 별자리거든요. 그들의 밤하늘이 우리의 밤하늘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문화 유산이 뭐 자원이 되고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내가 생기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생긴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문화에 대한 관심도 있는 것 같고 또 네. 그걸 알면서 뭐라고 할까요? 어려운 말로 뭐 인본주의라고도 하는데 네네. 사람이 행복하는 시는 일이죠. 예. 최소한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이 문화를 알았을 때는 애정도 생기고 자부심도 생기고 자존감도 생기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자존감이 네. 뭐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위대한 분이 또는 소소하지만 자기 자리에서 열정적으로 했던 분이 있었구나. 네.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알려야겠다는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전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몰랐었던 전주 이야기를 들어봐야 네. 되는데 네. 실제로 전주에 살고 계시는 또 전라북도 도민들이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이야기 잘 모르시던가요?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집에 있기 때문에 영웅도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고 네. 또 같은 반 친구였는데 그 친구하고 얼굴은 자주 봤지만 말은 안 해봐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또 오래된 과거는 또 잘 알아요. 왜냐하면 네. 근데 이제 아주 가까운 과거에 대해서는 또 막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관련된 자료와 신문 자료를 찾아보면 아주 새로운 이야기. 그러나 새롭지만 또 현재와 미래도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또 많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현대인들은. 어쨌든 뭐 그것이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되거나 글로써 기록이 되거나 그래야만 이것이 계속 현재에 존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작업들을 어떻게 보면 전주문화재단에서 두루두루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특히 전주문화재단에서는 뭐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그 사업은 네. 국가적 기념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뭐 준비하고 있는 사업은 없는데요. 저희 재단은 2006년부터 이야기 수집을 꾸준히 해왔고요. 근현대 다 일제 강점기에 대한 이야기, 또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사업도 계속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전주 문화의 수수께끼라는 그런 책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네, 6월쯤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아직 제목은 이렇게 정했고요. 그렇습니다.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전주의 문화를 우리만의 이야기로 재해석하고 우리만의 이야기로 밝혀낸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많습니다. 네. 또 흔히 알고요. 자기 것이라고 막 주장하는 게. 비빔밥하고 콩나물국밥을 예를 들자면요. 네. 조선시대 그러니까 관아가 있었던, 가명이 있었던 곳은 이 두 음식이 다 유명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만들어져 갑니다. 전주가 이제. 사실 전주가 유명하기도 했지만 더 특화를 시킨 거죠. 이야기를 발굴하면서. 20세기 초에 보면은 비빔밥보다는 이 서울의 설렁탕하고 비교가 되면서요. 탁배기국이라고 했더라고요. 이 콩나물국밥이 많이 그렇게 유명했고, 또 단적인 게 단오제가 있어요. 전주는 강릉한테 뺏겼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강릉한테, 우리 한국한테 뺏겼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아리랑도 있어요. 중국이 뺏어갈까 봐 우리가 막 조급하게 유네스코에 등재를 했고, 작년에는 이제 북한의 아리랑도 같이 또 등재가 되기도 했죠. 네네. 그래서 우리 지역 얘기는 사실 잘못 꺼내면 많이 혼나고요. 진주 쪽, 비빔밥 뺏긴 진주 쪽 얘기 좀 하면 진주 남강축제가 있어요. 유등축제가 있는데. 그렇죠. 몇 해 전에 진주 시장이 서울시에 가서 1인 시위를 했어요. 우리가 일서 만들어놨더니 왜 서울시에서 포조를 해가느냐. 네. 그랬더니 서울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80년대에 우리가 만든 축제다. 한강에서 우리가 먼저 했다. 그랬더니 일본에서 또 그랬어요. 우리 내부타 축제를 그래서 베껴간 거 아니냐. 네. 그랬더니 중국에서 또 그럽니다. 우리는 한무제 때, 당나라 때, 도교 때 도교적인 연등 행사가 있었다. 근데 이 기원을 쭉 찾아보면요. 인도에서 이제 불교적 기원 행사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 이 아시아 지역에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비슷한 문화 축제가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진주가 독창성을 인정받는 건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뭐냐면 임진왜란 때 진주 남강에서 유등을 띄워 통신수단으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찾아내면 우리만의 이야기, 그러니까 축제를 독창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 이야기가 어떤 문화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뭐 쉽게 말하면 비빔밥 우리 전주라고는 합니다만 그 당시 비빔밥이 뭐 전국에 다 있었겠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에 와서 비빔밥을 우리의 스토리텔링화 했던 것이 전주와 연결시켰던 것이 이제 우리의 특히 이제 전주의 고향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아마 남강 유등 축제를 통해서 저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고.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요. 이제 독일의 철학자가 있어요.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진본과 사본은 우리가 이제 기술 복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없다. 지금은 복사하면 똑같이 나오잖아요. 영상 같은 경우.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진본에는 아우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본이라도 거기에 얘기가 있으면 진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책이 많아요. 근데 그중에 제가 본 책이 전라문화의 맥과 전북 인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면은 조선시대 이제 고위 관직을 지낸 분들의 이제 인명록도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그때는 고위 관직이었겠지만 지금은 그걸 의미를 부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비교되는지도 모르고 또 비슷한 진급 코스를 갖는 사람은 이름만 바꾸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쓰여 있을 뿐이에요. 그 문중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지만요. 근데 그 인명록 속에 아주 아우라를 인간의 향취를 느끼는 사람이 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전주 한옥마을이 600년이 된 은행나무를 전에 600년 전에 심으셨던 월당 최담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보면은 좀 이야기가 긴데요. 줄이면 월당은 평소에 돌아다니며 누군가를 만나면 손자 같은 젊은 사람에게도 말을 내려서 예를 갖췄고요. 또 8순이 넘어서도 도와주지 않더라도 말을 탈 수 있었고 걸을 때도 지팡이를 짚지 않을 만큼 건강했다. 그러니까 비슷한 이름만 나열됐고 관직, 진급 코스 같은 사람은 몰라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근데 이분한테는 어떤 차이가 인간의 향취, 아우라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내 관점과 이야기를 갖는 게 왜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만의 문화에 대한 차별화를 좀 더 가져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 최근에 들어서는 바로 이제 전주 한옥마을 같은 거 아닐까 싶어요. 네. 전국에도 한옥마을이 몇 곳 있잖아요. 그렇지만 전주만의 한옥마을이 차별성을 갖기에 많은 1년에 뭐 한 600만 명이 가까이가 찾아가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1920년대에 보면은 23년에 대화저수지를 자동차로 이렇게 탐승하는 그런 여행단이 있어요. 그 당시에요? 기행문인데 당시에 보면은 이 30년대부터는 이 금강산, 내장산, 뭐 지리산 이렇게 해서 자동차 이런 여행단이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신문 광고가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당시 기사를 보면 내장사 앞까지 막 그 밤늦게까지 요리점이 불을 안 끈다고 그래서 그런 기사도 있고요. 또 전주는 30년대 이 왕조의 발상지로 부각이 되면서요. 1931년에 전주 안내도라는 관광지도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앞면에는 전주 명소 사진이 붙어 있고 지도하고요. 뒷면에는 이제 그 요리점, 상점, 극장, 병원, 여관 이렇게 그 전화번호부가 이렇게 싹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인상적인 게 지금 스마트 스탬프 투어가 유행하잖아요. 그때 이미 일본 신사 각지마다 이런 스탬프를 만들어 놓고 여권처럼 이렇게 수첩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게 신사 도장이라는 거 아니고 보면은 도장이 참 기묘하고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관광지화를 만들어놨더라고요. 관광 명소화 사업이 이미 일제 강점기에 시작됐다고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그 당시에 자동차를 타고 대하댐, 내장산, 지리산을 갈 정도라면 상당히 그 당시에도 이 관광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철저하게 이용을 한 면도 있고 또 이제 그렇게만은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건 좀 민감한 얘기인데 이건 좀 뒤에서 미루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제 강점기 시기에도 관광 활성화 사업을 했던 것이 지금에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전주 한옥마을에 가면 많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뭔가를 이제 사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 특산품 내지는 이런 것들이 지금도 있는 것처럼 과거에도 과연 그 우리 지역만의 어떤 많은 관광객이 사 먹던 또 사가지고 갔던 그런 특산품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게 고산시, 그러니까 이제 시가 감이란 뜻인데요. 고산의 곶감이 있었는데요. 그걸 좀 찾아왔는데 1932년에 금 한 동 가격이 9원 정도 됐어요. 9원. 네. 근데 이때 이제 지금 시대로 한 10억 원 정도의 감을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전주 객사 옆에 전주 상품 진열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곶감을 이제 기념품으로 팔기도 하고요. 또 서울에는 경성에 이제 당시 경성에 오복점이 있었는데 미스코치 백화점. 지금도 그 자리에 백화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납품이 되고 또 철도청에도 납품이 돼요.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한테 이렇게 판매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거의 산업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데요. 1934년이 되면은 전북 그때는 군이었어요. 전주군에서 전북 특산품으로 이 고산 곶감을 장렬해서 5개년 계획으로 50만 본을 나무를 50만 개 나무를 식수한다. 그래서 10년 후에 250만 원의 이제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오래 통치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당시에 이 곶감은 사치품이었습니다. 갖고 중국에서도 이 건과 말린 과일이 왔는데 곶감이 왔는데요. 관세가 60% 정도 붙었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건포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육성을 한 모습이 좀 있습니다. 참 여행객들을 위해서 이 철도청에 납품될 정도로 이 고산 곶감 지금도 유명한데요. 그렇죠. 그 당시부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품화를 할 정도의 가치가 있었던 곶감이 아니었나 싶고. 철도청 얘기를 하니까요. 이제 다음 달 2일이면 호남 고속철도가 이제 KTX가 이제 개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이 전주역이 역사가 이제 100주년이 되는 해였고 지금이야 이제 전주역이 있는 곳에 있지만 지금 예전 전주역은 이제 시청 지금 전주시청 자리에 전주역이 있었는데 그 철도 역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전주 사람들의 그 반대했던 이야기사도 결국에 전주 문화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 얘기가 동네마다 하나씩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옛날 양반들이 유지들이 이제 반대를 해서 우리 동네가 발전 안 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정말 사실일까? 저는 좀 의문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조사를 했는데
1912년에 전라북도 도장관이었던 이두항이 이제 그 전주 쪽에 이제 철도를 끌어와야 된다고 해서 네네. 한 주에 50원씩 하는 주식을 막 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반대를 해요. 안 산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그 이두항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책상을 탁 치면서 쾅 치면서 그럼 전주는 망한다고 했답니다. 그게 전주 부사에 써 있어요. 근데 이두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1910년에 우리 이제 일제 강점이 시작되면서 전라북도 도장관, 지금으로 하면 도지사입니다. 도지사 부임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동학 농민혁명 때 동학 교도를 아주 잔혹하게 진압한 걸로 이름 얻은 사람이고 또 이후에 명상황후에 시해를 가담했다가 일본 망명했다가 도지사로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라고 해서 반대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이 일본 대기업들이 이 주식을 막 사고 팔고 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의문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철도는 민간이 해놓은 것도 아니고요. 관설로 호남선이 개통이 됩니다. 전주를 제외하고요. 그런데 아까 그 1912년에 주식을 사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반대하고 나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이분들이 다시 모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체적으로 그럼 우리는 철도를 놓겠다. 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운동을 벌립니다. 그래서 조합을 설립하고 기부금을 모아가지고요. 1913년에 전주하고 지금은 이제 익산인데 이제 옛날 이리라고 하죠. 이리 간에 우리가 철도를 놓겠다는 허가를 얻고 14년에 개통을 완료를 시킵니다. 그게 이제 전북 철도 주식회사 그렇죠. 이렇게 됩니까? 네. 그게 이제 100주년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때 기차는 사실 지금 기차하고 좀 다르고요. 경편철도라고 해서 내일 간격이 지금보다 좀 반절만한데요. 보통 이제 어르신들은 성냥갑만 하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그렇지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국내 최초의 사설철도였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은 그 전주역이라고 할까요? 그 역은 위치가 어디였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전주시청이 구 역사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그 전에 또 있었단 말이죠. 그 전매청, 그 공장이 있었던 상생공장이라고 했는데요. 네. 지금은 태평동의 SK뷰 아파트 앞에 있었습니다. 네.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기록된 그 책을 통해서도 이제 공부를 하셨겠습니다만 실제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직접 찾아뵈서 여쭤보고 내용을 들은 내용들도 많다면서요? 좋은 예가 되는 게 그때 그러니까 SK뷰 앞에 그 풍경을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네. 일제강점기에 전주에 살았던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이제 만든 모임인데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1970년대. 그때 태평동에 있던